안녕하세요. 몽실맘이에요. 뭔가 틀려진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엘사가 드디어 주인공이 얼음공주 엘사가 등장했답니다. 이 엘사는 참 이쁘죠? 이뻐요. 이뻤어요. 어디 머리도 근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나도 같이 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향을 좋아해서 초를 왜 2,000원이 이게 붙어있지? 제가 좋아하는 다이소에 가서 구입했답니다. 오늘 책 읽기는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이기주의 엔솔로지를 둘러보면서요. 좋은 식기절이 있으면 다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그러면 호기심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낙원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부른다. 낙원에 도달하려면 일단 떠나야 한다. 어떻게? 호기심이라는 배에 올라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밖에. 돌이켜보면 내 내면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질문처럼 절박하고 명확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과정에서 널찍한 신장로는 아니지만 나만의 새길을 발견하곤 했다. 호기심이 싹들 때 원래 그렇다는 말로 억누르지 않았으면 한다. 삶의 진보는 되게 사소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누구에게나 바다가 있다. 각자의 바다. 어떤 유형이 됐든 깊고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다. 어떤 자세로 노를 젓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건너고 있는지, 살면서 한 번쯤은 톱파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번쯤은. 기다림. 기다림은 무엇인가? 어쩌면 기다림은 희망이 다른 이름이 아닐까?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바람과 기대를 품은 채 덤덤하게 혹은 바지런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릴 때 만남과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우린 가슴 설레는 상상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쩌면 구체적인 대상이나 특정한 상대를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기다림은 그런 것이다. 몸은 가만히 있더라도 마음만큼은 미래를 향해 뜀박질하는 일. 그렇게 희망이라는 재료를 통해 시간의 공백을 하나하나 메워나가는 과정이 기다림이다. 그리고 때론 그 공백을 채워야만 오는 게 있다.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다 모든 소망이겠죠. 기다린다는 게.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생. 옆집 부부가 숲 피운다. 듣자니 강아지가 하늘로 떠나서 화장하고 오는 길이라고 한다. 몽골에선 개가 죽으면 꼬리를 자르고 땅에 묻는다.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라는 거다. 다만 강아지로선 사람으로 환생하는 게 복일까 재앙일까? 나는 잘 모르겠다. 슬픈 일이에요. 이거는 참 몽골을 좀 각자의 나라마다의 뭐랄까 화장하는 법이 다 틀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서는 참 환생이라는 게 환생을 말하는 건 불교에서는 환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 궁금하시면 성경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도 참 재미있습니다. 한 권씩 사서 읽어보세요. 아니, 성경책 필요하신 분을 말씀하세요. 제가 한 권씩 나눠드릴게요. 달팽이 별.
달팽이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달팽이처럼 촉각에만 의지해 느린 걸음으로 세상을 사는 남편과 척추장애를 앓는 아내의 사랑 이야기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린 가장 귀한 것을 보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듣기 위해 잠시 귀를 닫고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가끔은 되살펴야 하는지 모른다. 소란스러운 것에만 집착하느라 모든 걸 삐딱하게 바라보느라 정작 가치 있는 풍경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닌지,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가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지옥문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독사가 우글거리고 불길이 치솟는 곳만 지옥일 리 없다. 희망이 없는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하는 곳, 그것이 진짜 지옥이다. 무섭다. 지옥은 있습니다. 회계에서 광명 찾으세요. 마음속 두 마리 늑대. 멀고 먼 옛날 어느 날에 흑백랑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속에 늑대 두 마리를 키우며 살았다. 하얀 늑대는 이해와 용서를 먹고 자랐고 검은 늑대는 질투와 분노를 먹잇감으로 삼았다. 늑대들은 새끼일 땐 그럭저럭 잘 지냈으나 몸집이 커지면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사람이 마음을 독차지하기 위해 검은 늑대가 흰 늑대를 공격한 일이 잦았다. 흰 늑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싸움은 한쪽이 죽어야만 끝이 나곤 했다. 어느 쪽이 이겼을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더 많은 먹이를 먹고 자란 늑대가 늘 살아남았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쪽이 죽어야만이 끝이 난다는 게 참 무섭네요. 더 많은 먹이를 먹고 자란 늑대가 늘 살아남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이쁜 공주, 얼음공주 두 자매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촛불 사이에 두고 그 다음에 마음 먹다. 우린 종종 마음을 먹었다고 말한다. 생각을 먹었다. 행동을 먹었다라고는 하지 않으면서 왜 유독 마음에만 먹다를 붙여 마음 먹다라고 표현하는 걸까?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네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리라. 그도 그럴 것이 살다보면 목적을 달성할 때보다 언젠가 그 일을 해내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순간이 훨씬 가치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마음을 먹는 일은 분명 삶을 지탱한다. 목구멍 가득히 북받쳐오는 울분을 삼키며 그저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순간들 덕분에 우리가 세월을 버틸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언어의 총량. 우리들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단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의 편에 고민한다. 다언이 실언으로 가량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본다.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이 가슴에 묻으며 사는 건 아닌지. 언어의 총량. 전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말의 귀소 본능. 나는 인간이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이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이 귀와 몸으로 되돌아온다. 정말 이 말은 조심해야 돼요. 말 한번 잘못하면은 어느새 그게 조용한 줄 그 사람한테만 조용히 얘기했는데 그 순간에 다 돌고 돌아서 자기의 귀까지 돌아온다는 그 말. 정말 공감합니다. 입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입술에 남아있는 흔적. 인간의 입술은 그가 마지막으로 발음한 단어의 형태를 보존한다는 말이 있다. 내 입술에 내 말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무섭고 서늘한 얘기다. 말의 생성과 소멸의 본질이 그러한지 모른다. 폐에서 올라온 공기는 목구멍과 혀끝을 따라 걷다가 입술이 오므라들고 닫히는 사이를 틈타 밖으로 새어나온다. 내가 빨아들인 공기와 내 안에서 생긴 묘한 파동과 공명이 곧 내 음성으로 태어나는 셈이다.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 말과 글과 숨결이 지나간 흔적을, 그리고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닌지를. 말이라는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지 않고 오로지 뾰족한 무기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를. 말이 뾰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웠어요. 오늘도 그 아저씨 정말 무서웠어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은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르고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세상살이가.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뾰족한 그 말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손님을 대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결국은 그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봐서 사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거든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는 그 손님 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손님들이 그것을 이렇게 만져보고 사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산다는 것은 좀 억지가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요. 이거 다 아름다워요. 보는 것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는 뭐라는지 알아요? 유독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대체 뭘 고르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아니 그냥 보는 거예요. 왜 하얀 것만 만지는지 모르겠네? 제가 하얀 것만 만진 게 아닌데 어디서 화가 났는지 저한테 그런 말 했잖아요.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낸다고 그런 말투로 퉁명스럽게 저를 대했어요. 가슴이 좀 상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치밀어 오르는 가서 뭐라고 아저씨 왜 자꾸 저에게 자꾸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계속 쫓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살 때는 거기 원래 그 점에는 손님이 사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다가 쫓아오지는 않거든요. 손님이 물건을 보는 곳마다. 근데 그분은 유독 나에게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분이신데 사장님이신가 봐요. 오늘 하루 하루라도 그 시간이 2시간 넘은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넘었는데도 지금 내가 고자질하는 건가요? 따지는 건가요? 이건 고자질이 아니라 내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면은 정말 친절함을 넘어서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안 사면 가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장사를 하시면은 정말 장사 안 되실 거예요. 아무도 안 가실 거예요, 그곳에. 무서워서 어떻게 그 물건을 만져서 살 수가 있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분. 우리 신랑한테 꼬질러야지. 그 다음에는 침묵. 쉼이 필요한 것은 말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말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게 대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적절할 때 말을 거두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숙성되지 못한 말은 오히려 침묵만 못하다. 인간이 가장 깊은 감정은 대개 말이 아닌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다. 상대의 단점만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내면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인지 모른다. 슬픈 일이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면서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면서 존중만 받으려고 하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사랑만 받으려 하는 건 얼마나 애처로운 일인가. 가장 불행한 사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아주 오래전 기억이다. 무더운 여름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를 타고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당시만 해도 신인 작가였던 나는 출간 후 책을 알리는 데 애를 먹고 있었다. 출판사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설렘은 아쉬움으로 변했고 마음 한구석이 골마가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다. 비스듬히 들어온 석양이 거실을 비추었다. 아침에 커다란 헝겊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힘없이 걸어 들어왔다. 어머니는 거실에 털썩 주저앉더니 가방에서 대여섯 권의 책을 꺼냈다. 물어물어 서점 몇 곳을 돌았어. 내 책을 좀 사왔다. 녹초가 된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력감과 좌절감이 내 감정을 이리저리 마구 흔들었다. 화가 치솟았다. 나도 모르게 어머니 앞에서 뾰족한 말을 내질렀다. 몇 권 사봤자 보탬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양쪽 볼에는 땀인지 눈물인지 좀체 분간할 수 없는 것이 흘러내렸다. 손수건을 건네드렸다. 어머니는 그것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나지막한 소리로 응얼거렸다. 알아.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니. 나는 어머니 말 한마디가 높다른 언덕에서 떨어진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받아낼 수 없었다. 더러운 말이 꼬리를 붙잡지 못해 죄송했다. 미안한 마음에 나는 밤새 뒤척였다. 마음이 아팠겠네요, 정말. 헌책방. 내가 동화책과 멀어질 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에서 올라갈 무렵이었다. 헌책방에서 가져온 책을 다 읽으면 또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아버지는 황망히 가족 곁을 떠났다. 세월이 터널을 통과한 나는 작가가 되었다. 삶에 부대끼고 미끄러지면서 생각과 감정의 무늬를 나만이 문장으로 옮기며 살아가고 있다. 수십 년 전 책과 나를 연결해준 아버지는 집에 가기 싫다고 떼쓰던 철부지 꼬마가 훗날 작가가 될 거라는 걸 짐작이나 했을까? 모르겠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아버지께 질문을 건넬 수도 내 책을 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저 동화책에 묻은 먼지를 종종 털어내면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흔적을 매만지는 수밖에. 그렇게 슬며시 추억 속으로 빨려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을 때 종로거리에 내리꽂히던 맑은 햇살과 늦은 밤 책방을 나서는 순간 세상을 환하게 비추던 보름달을 떠올리는 수밖에. 난 커서 새가 될 거야. 어린 시절 내 안에서 돋아난 호기심 대부분 부모와의 대화와 백과사전에 의해 충족되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려준 대답은 한편의 시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조류도감을 들여다보다 무심결에 난 커서 새가 될 거야 라고 혼자 말을 중얼거린 적이 있다. 그때 아버지는 그래? 그러면 어떤 새가 되고 싶은데? 라고 물었다. 어머니 앞에서 눈은 왜 차가운 거죠? 하고 물으면 이런 설명이 돌아왔다. 눈은 수증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얼음처럼 차갑게 변하는 거야. 정말 그런데 왜 변해요? 그냥 수증기로 떨어져도 되잖아요. 지구에 오래 머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물컹한 상태로 땅에 닿으면 금방 사라지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궁금증이 머리에서 꿈틀거리면 홀로 다다방에 올라가 도감과 사전을 뒤적여야 했다. 아니면 종일 질문을 품고 있다가 해질 무렵 일을 마치고 기가는 어머니 앞에서 풀어놓거나 응? 이게 끝이군요. 이게 마침표예요. 어머니 앞에서 풀어놓거나. 이게 마침표였군요. 이것도 좀 신중하게 읽어야겠군요. 그 다음엔 회한. 줄리안 스반시 소설을 읽다가 회한이란 말을 어원적으로 한 번 더 깨무는 행위를 뜻한다는 문장에서 한참 머문 적이 있다. 회한. 우린 종종 지난 날을 후회하며 탄식한다. 회한에 젖고 또 젖으면 입술을 깨물고 눈을 삼킨다. 회한이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과거를 되씹으며 살아간다. 회한이라는 그 어원이 깨무는 행위. 어원적으로 한 번 더 깨무는 행위. 그리고요. 20분이 다 돼가니까 잘려지기 전에 그리고 오늘로써 이것은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기를. 여러분들, 이 말 뜻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그 사람들 곁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좀 내주고 그 사람들의 말과 한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같아요. 너무들 자기만의 시간들, 코로나로 인해 물론 자기만들의 시간들만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두 명쯤은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좀 그래봐요. 5명 이상은 못하겠지만 마스크 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맥 빠지고, 그것을 물론 지키면서 살아야 할 건 지키면서 살지만 지금들 다 잘 지키고 버텨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서로 왕래는 어느 정도 하면서, 안 그래요? 저도 가족이 많이 그립고 배신감을 느끼고 또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때는 정말 슬퍼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내 마음에 그 위안을 그 사람들이 나를 달래주지는 못하잖아요. 신께서만이 이제 달래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물론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무엇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 심정을 알아서 달래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확률은 아주 적어요. 아니라고 보죠, 뭐.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뻥이에요. 그렇지만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주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추운데 수고 많으셨어요. 힘들으셨죠? 지금도 잘 해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겨내서 코로나가 정말 언제 있었던 일이지 하고 잊어버릴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